자,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2교시 때까지는 그냥 평범하게 트레이닝을 했어요. 알겠죠? 지금서부터 이제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3, 4교시에는 지금 막 진도를 쭉쭉 나가기 때문에 잘 따라오셔야 돼요. 알겠죠? 자, 이번에는 우리 이거 다 죽었네. 자, 내가 일부러 안 지우려고 잘 했는데 지지배 내 맘대로 해야지. 자, 아까 제가 상업지는 상업성이다, 뭐 수익성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여기에서 첫 번째 크리스탈러라고 했어요. 자, 크리스탈러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시작. 중심지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심지 이론, 크리스탈러 중심지 이론, 이거 매칭되는 키워드 꼭 담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아까 제가 크리스탈러는 두 가지를 했었다라고 했어요. 하나는 중심지에 대한 뭐라고 그랬다? 성립 요건에 대한 거. 그래서 제가 성립 요건은 최소 요구치하고 재화의 도달 범위에서 누가 더 커야 된다? 예. 그 다음에 또 아까 제가 고차 중심지와 저차 중심지 이렇게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자, 고차의 대표적인 놈은 백화점이라고 그랬고, 저차는 동네 슈퍼다라고 했던 것까지 배웠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두 번째는 레일리의 자, 뭐가 있냐면요, 소매 인력 법칙으로 들어갑니다. 자, 레일리의 이 소매 인력 법칙 중요하니까 좀 알아두세요. 자, 이 레일리는요, 말 그대로 소매 인력 법칙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소매 이런 얘기는 우리가 소도시를 상대로 해서 연구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매, 도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소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다? 소도시를 연구한 거다. 그러니까 대형 도시가 아니라 조그만 동네 부락을 이렇게 보고서 연구를 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소도시에 적합한 이론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레일리는요, 가장 중요한 게 누구의 공식을 카피를 떴냐 하면요,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을 그대로 카피를 떴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소매인력 법칙에서는 자, 무엇을 했느냐 하면요, 이 친구가 바로 상권의 범위를 갖다가 자, 정하게 되죠. 즉, 상권의 범위는 상권의 경계가 어디까지가 되느냐라는 상권의 범위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 친구는 뉴턴의 법칙을 해서 거리 제곱분의 크기, 이렇게 해서 크기 안에는 인구도 있을 것이고 면적도 있을 것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매인력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상권의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레일리가 만들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잠깐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상권의 범위는 거리 제곱분의 크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크기는 변수입니다.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뭐든지 공식은요, 이 분자의 값이 어떻게 얘한테 영향을 주느냐,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증가하게 되면 자, 상권의 범위도 뭐가 된다? 증가가 돼요. 그러면 이때 화살표 방향이 같은 방향, 다른 방향, 같은 방향이니까 뭐라 한다?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분모의 값이 커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상권의 범위는 줄어들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같죠? 그래서 화살표 방향이 같은 방향, 다른 방향,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둘의 관계는 무슨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이것을 얘기를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레일리의 이 소매인력 법칙은 왜 알아야 되는가를 잠깐 좀 우리가 정리 좀 할게요. 지금 우리가 보니까 26회, 27회, 28회 전부 다 허프의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이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이 주름을 잡았다가 허프한테 밀린 거예요, 잠시. 알겠죠? 근데 이번 시험에서는 누가 나올지는 몰라. 얘가 나오고 허프가 밀릴 수도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는 꼭 머릿속에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정리할게요.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은 어느 도시에 적합한 거라고요? 소도시에 적합하고 누구의 카피 떴다 그랬다?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 공식 한번 읽어보고서 들어갈게요. 자, 거리 제곱분의 뭐라고 그랬어요? 크기라. 그래서 상권 범위, 즉 경계를 잡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페이지, 자, 50페이지 잠깐만 보시면 밑줄을 긋고 들어갈게요.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에다 밑줄 좀 그어주시고, 거기다 밑줄.
자, 상권의 범위와 경계에다 밑줄, 상권의 범위와 경계를 설명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다음 밑줄 좀 봐주시고요. 그림 보겠습니다. A 도시하고 B 도시 중에서 A 도시가 더 크게 생긴 거 보이시죠? 그래서 큰 도시가 소비자들을 더 많이 끌어들인다 이런 뜻에서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자, 분기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중심지가 되는 거죠. 근데 큰 도시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자, 많은 사람을 수용하게 되겠죠. 땡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기점이 정중앙에 있지 않고 어느 쪽으로 치우쳤어요? B 쪽으로 더 치우친 거 보이십니까? 그 내용을 알아두시고 그 박스 바로 밑에 보시게 되면 상권이 미치는 범위 이런 말 찾으셨습니까? 그럼 상권에 미치는 범위라는 얘기는 상권 범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권 범위는 공식이 어떻게 된다? 거리 제곱분의 뭐라고 했어요? 크기다. 그래서 인구, 면적 뭐 많이 되죠. 자, 그러면 주요 내용에다가 밑줄 좀 가보겠습니다. 자, A. 뉴턴의 중력 이론에다가 밑줄. 그래서 아까 제가 뉴턴의 이론에서 자, 공식이 만들어진 것을 카피했다. 그리고 B. 크기에 비례하며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에다 밑줄. 아까 제가 공식 설명했었죠. 비례와 반비례 설명했었고요. C. 크기가 같다면 에다 밑줄. 자, A하고 B가 둘이 크기가 같다면 분기점은 정중앙이 될 것입니다. 맞아요. 하지만 자, D 보세요. D 보니까 A 도시가 B 도시보다 부등호가 크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이때 분기점은 어디에 치우치게 된다고요? B 쪽으로 치우치게 된다라는 말 찾으셨어요? 자, 거기다가 B 도시 쪽으로 더 가깝게 경계가 결정이 될 것이다 라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계산 문제로 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이 계산 문제를 푸실 때는 무슨 법칙으로 풀어야 되는가를 정확히 알고 접근하셔야 돼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밑줄 좀 가볼게요.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을 적용할 경우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자,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에다 밑줄 걷어요. 자, 그러면 지금 도시가 A 도시도 있고요. 그 다음에 B 도시도 있는 거 맞죠? 자, 그러게 되면 지금 C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다시 무슨 도시가 있다고요? C. C 도시 중에서 A로 갈 거냐 B로 갈 거냐 이것을 따져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먼저 거기 보니까 박스 안에 이런 얘기가 있죠. A 도시의 인구수 나와 있는데 이것은 크기를 얘기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C에서 A 가는 거리가 나와줬죠. 그럼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거리 제곱분의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자, C에서 A로 가는 거리가 10km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제곱근을 쓰라고 그랬으니까 10에 2승 들어가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여기 인구수는 40만 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B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C에서 B로 가는 거리는 5km 그랬으니까 2승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인구는 10만 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계산기 잡고 들어갈 건데요. 10의 2승이란 얘기는 10 곱하기 10이란 뜻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100 나오는 거 맞죠? 그러면 40만에서 100 나누니까 얼마 나온다? 4천 나오죠? 4천 나오는 거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5 곱하기 5 하니까 25 나오죠? 자, 그러면 10만 나누기 25 하니까 얘 또한 4천 나오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이거 잠깐 고개 좀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이 공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거예요. 총분의 누구 거, 자기 거다라고 했어요. 다시 총분의 누구 거, 자기 거. 그러면 여기서 총이라고 하는 것은 A 플러스 B분의 A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기 거란 얘기는. 그러면 자, A 플러스 B. 자, 4천 플러스 4천은 얼마가 돼요? 8천 나오는 거 맞죠? 그 중에 4천이 A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4천에서 8천 나눠주게 되면 0.5 해서 50% 확률 나오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자, C에서 A로 가는 사람이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50%. 그럼 당연히 C에서 B로 가는 경우도 몇 프로가 나오겠어요? 50%가 되겠네요. 같죠? 비율이 같으니까. 근데 C의 인구가 몇 명이냐라고 했더니 C의 인구가 몇 명? 5만 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로 가는 인원이 50%니까 얼마가 된다? 25,000명이 될 것이고 여기는 얼마? 25,000명이 될 것이다. 이런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자, 그러면 머릿속에 틀 잡아놓고 갈게요. 자, 공식 어떻게 된다고요? 거리 제곱분의 크기.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잡아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잡을 때, 자, 퍼센티지, 자, 구할 때 총분의 누구 거라고 했어요? 자기 거. 이런 식으로 풀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자, 2번 문제도 빨리 풀어볼까요? 자, A 도시하고 B 도시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A 도시하고 B 도시가 있는데, 자, A 도시도 똑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자, A, 그 다음에 또 B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자 한번 볼게요. 자 거기 보니까 인구가 7만 명 이런 얘기니까 크기에 해당이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C까지 가는데 10km라고 그랬으니까 10의 2승에 7만 명 접어 놓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B는요. 자 42만 명이 있다라고 크기를 주어졌고 키로는 몇 킬로? 20km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저처럼 적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자 10의 2승이니까 100 나오는 거 맞죠? 그러면 7만 나누기 100 하니까 700 나오죠? 자, 그 다음에 42만 원에서 20 곱하기 20 하니까 400 나오죠? 맞아요? 그러면 42만 원에서 자 400 나눠주니까 1050 나오는 거 맞습니까? 네. 그러면 아까 제가 이 유인 비율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라 했다? 시작. 총분의 자기 거라 했잖아요. 총이라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A하고 B를 더한 거죠? 질문. 여기 봐요. 시험에는 우리 28회 때는 3개가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 레일리도 3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A, B, C 적어놓고 여기는 어떻게 한다? A, B, C분의 A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더하니까 얼마 나왔어? 1750분의 A 거 구하면 되겠죠? 자, 700. 그러면 얼마 나올까? 몇 퍼센트 나와요? 0.4니까 40% 나오는 거 맞아요? 자, 40%가 나오더라. 그러면 이제 다 구했네. 자, 여기가 40%니까 여기는 몇 퍼센트? 60%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상에서는 인구를 주어지지 않고 유인 비율이 몇 퍼센트냐 물어봤으니까 얘는 몇 퍼센트? 40, 얘는 60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래서 여기 잠깐만 보시면 A하고 B에 대한 경계선을 자 잡아놨더라. 얘는 40, 여기는 60 해서 여기가 분기점이다 라고 하는 소매 인력 법칙을 얘기했던 게 누구라고 그랬다? 레일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친구, 컨버스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자, 컨버스는요, 얘는 분기점을 계산하게 됩니다. 자, 분기점을 계산한 친구예요. 다시 뭐를 계산했다고요? 분기점. 자, 그래서 이 컨버스는 제가 보기에 이 레일리의 수제자예요. 이 컨버스는 레일리의 제자라고 그랬어요. 수제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가 제가 보기에는 이 컨버스가 상당히 수학자예요. 이때 당시에 제가 보기에는. 왜냐? 이때 당시는 계산기가 없었던 시대고 그 다음에 주판밖에 없었던 시대인데 루트를 할 정도예요. 지금도 루트를 한다 그러면 대단한 건데 맞아요? 근데 이 친구가 집안에서 필산으로 전부 다 계산을 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똑똑하지 않았나 싶은데 자, 얘는 뭐라고 그랬냐면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을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사부님, 여기가 분기점이라 하셨는데 여기가 정확하게 몇 킬로미터예요? 물어봤더니 사부가 대답을 못해. 계략 이 정도 될 거야 라고만 얘기하지 사부가 얘기를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가 고민을 하다가 소매인력 법칙을 가지고서 수정을 해서 만든 게 분기점 계산이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얘가 어떤 계산을 하게 됐느냐 하면 이런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 이 거리가 0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10km다 라고 하면 얘를 A, 얘는 B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알겠죠? 그래서 A서부터 어디까지 간 거리? B까지 간 거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A부터 무슨 것까지 B 간 거리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사브는 거리의 제곱이 분모로 갔는데 얘는 뭘로 왔어요? 분자로 뒤바뀌었죠. 그러면서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얘는 여기다가 근의 값을 집어넣어요. 루트를 집어넣게 되는 거야. 루트는 우리가 근의 값이 벗기려면 이승이 돼야지 벗겨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하고 위치를 쓱 바꾸면서 루트를 씌워지게 돼요. 그래서 1 플러스 자기 자신과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됐어요? B, A의 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공식이. 맞아요? 그래서 이거 외우실 때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A에서 B 왔지? 그럼 다시 집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자, B에서 어디로 간다고요? A로 간다. 다시 A에서 B 왔어요? 자, 어디로 간다고요? B에서 A로 간다. 이렇게 머릿속에 담아요. 알겠죠? 자, 이게 바로 자, 컨버스의 분기점 계산하는 공식. 자,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시험에서 자주 나오지 않았던 이유가 루트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더 쉽다고 그랬었죠? 자,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쉬운 문제예요, 사실은요. 계산기만 있으면 다 풀 수 있는 문제라 했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살이 나온 거 보이세요? 자, 51페이지에다 밑줄 먼저 긋고 넘어갈까요? 자,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에다 밑줄 걷죠? 자,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을 수정하여에다 밑줄, 그 다음에 수정에다 동글뱅이. 그러니까 얘 법칙을 했으니까 사브의 법칙을 고친 거예요. 알겠죠? 고치면서 거기다가 네모 박스 상권에 무슨 점을 계산했다고요? 분기점을 계산했다. 네모 박스 분기점 계산에다가 네모 박스 할 수 있겠죠? 자, 컨버스 그럼 분기점 계산이 키워드입니다. 알겠죠? 자, 컨버스는 레일리의 모형을 수정했다. 그래서 동글뱅이 2번에 보니까 분기점의 위치를 계산했다라고 나와 있죠. 파란색으로 쓴 거 보이십니까? 그다음 밑줄 공식 제가 적어놨어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볼까요? 두 쇼핑센터 간의 거리는 8km다. 그러니까 여기 0서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몇 킬로란 얘기예요? 8km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저랑 같이 한번 볼까요? 분자는 A서부터 B까지 간 거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몇이야? 8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루트 씌우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자, 여기는 크기니까 크기의 값은 인구도 될 수도 있고 면적도 될 수 있다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무엇을 줬는가를 보니까 A의 면적은 1000평방미터이고 B는 9000평방미터다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요거 올 때 아까 B에서 A로 오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B는 9000, 여기는 1000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여기 봐요. 자, 먼저 이 집안에 있는 걸 먼저 해결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럼 집안에 있는 거를 먼저 해봐요. 자, 9000 나누기 1000 할 수 있겠죠? 자, 나누니까 얼마 나오냐면 9가 나올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얘 1하고 얘하고 더하려더니 얘는 집을 갖고 있고 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얘를 집을 벗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집을 벗기려면 어떻게 하시냐면 자, 일단 9를 눌러봐요. 계산기에서. 눌렀어요? 그 다음에 계산기에 보니까 루트키가 있죠? 있어요? 자, 루트키를 눌러봐요. 눌렀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나와요? 그러면 끝난 거야. 얘는 3이야. 그러면 3에다가 무엇을 더하라는 얘기야? 1 더하라는 얘기니까 얼마가 됐어? 4. 이렇게 나오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분자는 8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얘 나누면 2 나오는 거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분기점은 1, 2, 2kg가 되는 게 분기점이 된다라고 정확하게 자 정하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컨버스라고. 이해 갔죠? 어려워 쉬워? 쉽잖아. 어려워 이거? 쉬운 거야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쉬운 거야. 쉬운 문제야. 이 루트 우리 계산기만 있으면 간단하게 할 수 있잖아. 그쵸? 틀리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허프 들어갑니다. 허프. 자, 이 허프는요, 아주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허프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알겠죠? 자, 이 허프는요, 우리가 얘는 확률 모형을 했어요. 자, 허프는 무슨 모형을 했다고요? 확률 모형. 자, 이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그 집을 갈 확률,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잠깐만 볼까요? 자, 이 레일리하고 컨버스에 대해서 잠깐 좀 보겠습니다. 얘네들은 어떤 애들이냐 하면 당연히 큰 도시 쪽으로 당연히 쏠려 갈 것이다. 또 거기가 몇 킬로다. 이거에만 집중적으로 연기를 했는데 이 허프는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유통학과에서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한 놈입니다. 얘는 지금 현대에서도 이 허프 원칙을, 법칙을 지금 백화점이나 쇼핑 이런 데에서도 지금도 쓰고 있는데 왜 그러냐? 야, 니네 말도 일리가 있지만 요즘 사람은 그렇지 않아. 요즘 사람은 자기가 취향도 있고 자기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그 집이 불편하다고 그러면 안 갈 거야. 암만 큰 도시에 있다 하더라도. 맞죠? 내가 주차하기가 힘들어. 거기 들어가려면 너무 진입하는데도 힘들어. 그러면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갔는데 서비스도 개판이야. 그러면 안 가? 안 가. 나는 소도시로 간다라고 본다. 서비스도 좋지, 주차하기 편하지, 상품 구색도 많다면 다시 그쪽으로 갈 확률이 많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은 자기의 사람이 소비자의 기호라든지 취향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하면서 이 허프는 미시적인 구체적으로 이 쇼핑에 대한 것을 정의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취미나 기호 이런 것 등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 확률 모형에서 뭐가 있냐면 마찰계수라는 게 나와요. 자, 이 마찰계수는 불편함의 지수를 얘기하는 건데요. 다시 무슨 지수라고요? 불편함의 지수예요. 그래서 내가 쇼핑을 할 때 있어서 불편함이 크다면 그 집은 안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 마찰계수 또는 마찰계수라고 해서 이 허프는요, 공식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요, 이렇게 계산을 해요. 자, 공식은, 첫 번째 공식은요, 이거예요. A 플러스 B분의 A. 공식이,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공식이 이거예요. 거리 분의 크기인데요. 그러면서 얘하고 뭐 다를 거 없잖아요. 맞죠? 다만, 이 레일리는 자승을 붙였죠. 뉴턴이 만드는 자승 때문에 붙였지만 얘는 뭐를 붙였냐면 요렇게 우리가 입구자 할 때 이런 말 쓰잖아요. 들립자 쓰잖아요. 수학적인 기호인데 이렇게 쓰는 건데 자, 입이라고 할게요. 자, 요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시작. 마찰계수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 차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A는 자, A는 B는 뭐 이런 얘기예요. 거리 마찰계수분의 뭐라고 그랬다? 크기. 이게 바로 허프다. 그래서 이 허프에 대해서는 무슨 모형 머릿속에 담아라. 시작. 확률 모형. 확률이란 얘기가 나오면 허프에 관련된 얘기다. 뭐 쇼핑자의 뭐 경제 쇼핑센터의 수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래서 밑줄 좀 긋고 바로 계산 좀 같이 들어갈게요. 자, 허프의 모형 찾으셨죠? 네. 자, 1번. 자, 기존 중력 모형에 효용 이론을 도입에다 밑줄, 그 다음에 끝자락에 보면 확률적 개념에다가 밑줄 걷어요. 그러면 이 여기서 효용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만족도입니다. 효용 이론에다가 뭐라고 쓴다고요? 만족도. 즉 쇼핑을 하는 사람의 만족이 있어야지만 쇼핑을 다시 간다는 거예요. 맞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쇼핑할 때는 당연히 만족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족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게 되면 특정 쇼핑센터에 갈 확률에다가 동글뱅이 좀 해주시고 확률 동글뱅이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파란색으로 글씨를 써놨어요. 소비자와 중심지 간의 거리. 거리도 일단 중요하겠죠. 너무 멀면 가기도 뭐 하잖아. 그죠? 그 다음에 경제 쇼핑센터의 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 하나의 쉽게 원스톱 쇼핑을 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의 모든 것을 시간 절약도 하고 비용도 절약할 수 있는 쇼핑을 할 수 있는 걸 뭐라고 한다. 시작. 경제 쇼핑센터의 수. 그래서 요즘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뭐 위에는 영화관, CGV나 뭐 이런 영화관서부터 해서 외식 코너, 쇼핑 많이 있죠. 그래서 한 방에 다 그 점에 들어가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게 교통의 경제의 우리가 쇼핑하는 센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쇼핑센터의 크기에서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장 점유율을 간편하게 계산한다에다 밑줄. 점유율을 자, 예를 들어서 이마트에 대해서 천안, 자, 몇 동에서 많이 오는가,
또 이런 것 등을 보고 나서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트나 가게 되면 영수증 보관통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영수증을 꽂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어디 쪽에서 많이 오는가를 보고, 알겠죠? 그래서 자기네들 판촉물 보낼 때 그쪽에다 많이 보내줘요. 뭐 5만 원 이상 하면 5천 원, 뭐 할인권 뭐 이런 거 보내주잖아요. 근데 안 오는 동네에다가는 굳이 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그 다음 네 번째, 소비자의 기호와 소득 수준, 교통의 편리성 등을 고려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밑에다가 경험적인 확률에다가 밑줄, 경험적인 확률에다 밑줄 보셨어요? 자, 거기다 밑줄. 그 다음에 공간 마찰 계수라고 나온 거 있죠? 자, 그 공간 마찰 계수에다 밑줄을 그시고 거기다 밑줄, 교통 조건이나 방해 요소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 불편함의 지수 이렇게 좀 적어주시면 이해하기 쉽겠죠? 그러니까 불편함이 많으면 당연히 거기 쇼핑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 가셨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밑에 동글뱅이 1번에 보니까 제가 거리 마찰 계수분의 크기라고 나온 거 있어요? 여기다 동글뱅이 좀 해주시고 공식이에요. 찾았죠? 그 다음에 동글뱅이 2번에 보니까 되게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무슨 얘기예요? 시작. A 플러스 B분의 A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28회 때 허프의 공식이 나왔는데 3개의 쇼핑센터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시작. A 플러스 B 플러스 C분의 A. 4개가 나오면 시작. A, B, C, D분의 A.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여기 이렇게 적어주는 것들 머릿속에 노트 정리하세요. 분명히 제가 여기 단원에서 가로놓기 시험에 나올 거라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요거 핵심 키워드 누구 간단하게 제가 정리 요약해 놨잖아요. 맞죠? 그거를 정리해 놓고 살을 붙이는 식으로 공부를 하세요. 자, 그러면 허프 Q-1번 문제입니다. 자, 먼저 밑줄 좀 그어보겠습니다. A 지역의 인구가 1000명이다. 밑줄 걷어요. 그 다음에 허프 모형에다 밑줄.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지금 무슨 모형으로 풀라고 그랬어? 허프 모형이야. 그럼 공식이 머릿속에 빵 튀어나와야 돼. 시작. A 플러스 B분의 A. 그 다음에 공식은 시작. 거리 마찰 계수분의 크기. 이게 나와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봐요. 밑줄. A에서 쇼핑센터 1의 이용객 수는 이렇게 나와 있죠? 얘를 물어보는 거네. 자, 그럼 거기 보니까 마찰 계수는 2고 이런 말 찾았어요? 네. 그러면 우리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공식 아까 제가 뭐라 그러냐면 자, 쇼핑센터 1 플러스 쇼핑센터 2분의 쇼 1 이것을 계산하는 얘기잖아. 네. 맞아요? 그러면 우리 쇼핑센터 1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그런 얘기가 있어요. 거리를 안 주고 시간을 줬잖아요. 맞아요? 뭐라고 있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소요 시간과 거리의 비례는 동일하며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뭘로 보라는 얘기다. 거리하고 같이 봐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5의 자 마찰 계수가 2 맞죠? 자 크기는 1000평방미터 이렇게 들어가죠. 플러스 자 여기는 보니까 10의 2승 그 다음에 평방미터 똑같이 1000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쇼 1은 똑같이 5의 2승분의 1000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싹 지우면 이렇게 공식 나오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럼 우리 한번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5, 25 하니까 1000에서 25 나누는 거 맞죠? 얼마 나와요? 40 나와요? 자 그러면 1000에서 하니까 얘는 10 나오나요? 그러면 이거 더 하니까 얘는 얼마? 50 맞죠? 그 다음에 아까 얘 40 나왔잖아요. 40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나누면 얼마 나온다? 0.8 나오는 거 맞죠? 그럼 80%가 쇼핑센터 1에 이용한다는 뜻이에요. 이해 갔어요? 근데 그 지역의 인구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1000명이 있는데 이런 얘기예요. 1000명 중에 쇼핑센터 1을 이용하는 인구가 80%다 이런 얘기니까 쇼핑센터 1로 들어가는 인구는 몇 명이다? 800명이다 이런 얘기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자, 2번에 보니까 인구 10만 명에다 밑줄 걷어요.
그 다음에 여기 대형 할인점이 A점과 B점이 있네요. 그 다음에 밑줄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이다 밑줄. 자, 일단 시험 보러 가셔서는 무슨 모형인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알겠죠? 그럼 공식이 뭐가 튀어나와야 돼? A 플러스 B분의 A. 이게 먼저 나와야 되겠죠? 자, 좋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 볼게요. 공간 마찰 개수는 1이다. 이런 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밑줄. 그 다음에 도시 인구 수 중에서 60%가 이런 말에다 밑줄. 대형 할인점을 이용한다 그랬으니까 100%가 이용하는 게 아니라 60%만 이용한다는 걸 꼭 주의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거 저랑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먼저 A 할인점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1대 1승분의 여기 얼마? 5천.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 2의 1승분의 여기는 얼마야? 2만. 여기 자 1의 1승분의 5천. 근데 거기 책에 보니까 오타가 있어요. 맞죠? 거기다 1 옆에 분자에 있는 거 1승이라 좀 고쳐주시겠어요? 찾았어요? 네. 그러면 이거 계산해 보자고요. 자 얘는 그냥 5천 나오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얘 2 나누니까 만 나오는 거 맞죠? 그러면 얘는 얼마가 나와? 15,000 나오는 거네요. 자,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5천 나오잖아요.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 나누게 되면 얼마 나오면 3분의 1 나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얘는 자, 뭐라고 그랬냐면 할인점 A를 이용하는 사람이 지금 3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그 인구가 전체 몇 명이냐면 도심에 10만 명이라고 그랬었죠? 자, 이 도시에 있는 인구가 10만 명인데 중요한 게 몇 %만 이용한다고 그랬어요? 이용객 수가 전체 10만 명 중에서 60%만 이용한다 했고요. 그 중에 3분의 1만큼이 A점을 활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6만 명 중에 이런 얘기잖아요. 맞죠? 그 중에 3분의 1이 얼마게 이런 얘기니까 얼마? 2만 명이 A점을 이용하는 이용객 수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 갔어요?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시간 관계상 밑에 하나 더 문제 있는 거 있죠? 그거는 제가 집에서 숙제로 내드릴 거예요. 알겠죠? 자, 넘어가요. 자, 넘어가서 보니까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이라고 나온 거 있지요? 찾았어요? 자, 이 넬슨은 중요치 않아서 제가 여기다가 안 적을 거예요. 족보에는. 알겠죠? 얘는 당연한 얘기를 했고 시험에서도 그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 나와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그냥 간단하게만 머릿속에 담고 갈게요. 그러다 파란색으로 제가 그런 얘기를 써놨어요.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장소에 입지해야 하는가 이렇게 나온 거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점포를 어디에다 차리면 좋은가를 얘기한 사람이에요. 근데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을 했어요. 그래서 별로 의미가 없어. 그래서 거기 보니까 8가지를 제시를 했다고 했지만 의미가 없어. 자, 첫 번째 봐요. 성장 가능해야 된대. 당근 아니야? 맞죠? 그 도시가 당연히 발전이 돼야 상점이 부흥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 다음에 잠재적인 발전이 있어야 되고 고객이 중간 요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잠깐만 봐요. 중간 요인이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야. 주거지 옆에 상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주거지하고 멀리 있으면 우리 집에 가게로 안 올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주거지하고 같은 요인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고객의 주거지와 기존 점포에 위치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중간 요인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주거지하고 가깝게 붙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 너무 동떨어져 있으면 안 좋겠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접근 가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을 끌어 모을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양립성이다.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뜻입니다. 자, 잘 봐요. 자, 제가 지금 뭐를 팔고 있냐 하면 자, 뭐 어떤 게 있을까? 자, 제가 장사하면 잘할 것 같은 게 뭐 같아요? 삼겹살. 삼겹살. 끝나고 남어. 자, 그거 아세요? 강호동이가 자기 사업하면서 대박 친 거 알죠? 지금은 좀 백 선생한테 좀 밀렸는데
프랜차이즈 백 선생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강호동이 프랜차이즈점을 하려면 줄 서서 기다려야 됐대요. 예. 근데 우리 동네 인천에는 전부 다 그 도심지의 백 선생한테 밀렸어요. 예. 그래서 한 거리가 그 번화가 중에서 한 거리가 백 선생 거래요. 그 뭐 보니까는 뭐 새마을 뭐 알죠? 머리에서 뭐 이게 많잖아요, 그죠? 뭐 백다방까지 여기 춘천에 아니 춘천이래. 천안은 좀 어때요? 누가 지금 선점하고 있어요? 강호동이하고 백 선생하고. 예? 백 선생이 있어요? 그래? 저 강호동이는 개털이구나. 자, 아무튼 여기 보겠습니다. 자, 좀 그림 대땅 잘 그려요. 누가 봐도 돼지 아니겠어요? 맞죠? 예. 누가 봐도 돼지예요. 자, 예? 원래는 전 다리는 항상 이렇게 다 그래요. 자, 자, 삼겹살집이다. 자, 근데 왜 제가 이거 그렸죠? 갑자기, 예? 예? 뭐 한다고요? 장사 잘하는 거. 맞죠? 자,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삼겹살집을 차렸다. 그럼 주변에 어떤 집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아니, 내가 삼겹살집을 하니까 주변에는 어떤 집이 똑같이 삼겹살 팔면은 경쟁이 되잖아.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어떤 가게? 야채 가게. 그렇지, 야채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어떤 가게? 자, 삼겹살 먹고 우리 선생님이 점심을 먹었다 생각해봐. 고기를 평상시에 안 먹으니까 이런 얘기를 못 하잖아. 지 집에 아주. 고기 좀 먹어. 자, 고기를 먹었어. 그럼 우리 선생님 어디로 가? 그래, 커피숍. 커피 먹어야지. 그 다음에 커피 먹고 배고프잖아? 그럼 다시 자, 점심 먹고 커피 마시고 배 꺼진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가? 빵집으로 가지? 맞아요? 그 다음에 집으로 가야지. 알겠죠? 예.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은 삼겹살 먹고 자, 잘 가. 이렇게 하지를 않잖아. 그죠? 아니야? 그러면 얘네들하고 같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게 양립성이야. 알겠어요? 아유, 내가 간단한 거를 쉽게 설명해야 되는데 어렵게 설명했어. 양립성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갔어요? 같이 보완적인 것을 얻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경합성이라는 얘기는 서로 경쟁하지 말아야 되겠죠? 아까처럼 삼겹살집에 삼겹살이 있으면 큰일 나. 대박 터져. 아니, 대박이 아니라 쪽박차.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삼겹살집만 다 있어봐. 장사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안 되잖아. 그지 않나요? 잘 될 것 같아요? 안 된다니까. 잘 안 돼. 왜냐면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요. 우리 하나 물어보자. 천안 쪽에는 유명한 게 뭐 어떤 요리가 제일 유명한 식당에? 그러면 딱 뭐 순대? 아, 병천 순대. 그치. 여기가 병천 순대에서 가까워요? 병천은 제가 알기로는 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독립기념관 거기 근처가 병천 아니에요? 여기서 한참 가야 되잖아. 그거밖에 안 돼요? 그렇구나. 근데 저 개인적으로 좀 아닌 것 같아. 제가 제일 맛없게 이런 얘기하면 나 맞아줄 것 같아서. 네. 제가 그 제일 정말 맛없게 먹은 순대가 제주도예요. 제주도에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제주도에 순대 달라고 하지 마요. 알겠죠? 다 남기고 와야 돼. 하나 놓고서 그냥 맛대가리 정말 없어요. 근데 제주도에 가면 똥돼지 얘기하는데 진짜 아니야. 별로 맛이 없어요. 제주도에 가서 먹을 게 없어요. 에? 먹을 거 많아요? 그래요? 제주도에 별로 맛이 없어요. 네. 그 괜히 말뼈 따고 이렇게 자꾸 사라고 막 들이대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러는데 음식은 그래도 아무래도 전라도 쪽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맞죠? 제일 요리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 에? 부산도 잘해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자, 보겠습니다. 짜고 맵고 막 이렇게 부산도 경상도 사람이 강원도 하고 요리 제일 못해. 열애일 사고 내용도 있어요. 네. 자, 맞을 것 같은데. 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경합성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경쟁이 적어야 된다. 그 다음에 경제성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무슨 뭐 경제적으로 투자한 거에 대한 값어치가 더 많이 나오는 효과가 있겠죠.
싸게 들어가서 대박 나게 되면 더 좋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넬스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갔어요? 소매 입지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 상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상권에 보시게 되면 상권이 뭐야? 라고 하게 되면 밑줄. 고객이 뭐 하는 곳, 존재하는 곳에다 밑줄. 즉 최소한의 고객이 존재하는 곳을 뭐라 한다? 상권이나 또 상권을 다른 말로 배우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어요? 다시 상권을 뭐라 한다고요? 배우지다. 그러면 거기 밑에 상권 획정기법에다 획정에다 동글뱅이 좀 해주시고 획정이란 얘기는 경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권을 어떻게 경계를 잡을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주거지로 경계 잡을 거냐 아니면 상권으로 잡을 거냐 공장단지로 잡을 거냐 이렇게 경계를 잡는 것을 뭐라 한다고요? 획정이다. 그러면 거기 보니까 공간독점법, 시장 침투, 그 다음에 분산시장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온 거 보이시죠? 자, 먼저 보겠습니다. 공간독점이라고 하는 것은 밑줄, 거리 제한을 두는 업종이다. 에다 밑줄을 거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지역 독점 밑줄, 그 다음에 우체국에다 밑줄. 컸어요?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써놓은 게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예요. 그래서 자 우체국 같은 경우는 동네마다 있지 동네 두세 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거를 차리려고 한다. 우체국 같은 건 차리려고 하게 되면 어때요? 우리 동네에 있으면 안 되고 다른 동네로 가야 되는 거 맞죠? 이런 것을 공간 독점법이다. 그 다음에 시장 침투라고 하는 거에다 별표 좀 쳐줄래요? 제일 많이 쓰는 것이 바로 시장 침투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사할 때 우리 선생님들 만약에 장사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시장 조사를 하죠. 어느 동네가 좋은가 하는데 그 동네에 똑같은 게 있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장 조사를 하고 다니고서 들어가는데요. 그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게 시장 침투법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밑줄 대부분의 상권 분석할 때 쓰는 방법이다. 이렇게 써놓은 거 보이십니까?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바로 시장 침투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가구 수 비율을 따지겠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백화점에다 동글뱅이 좀 해주시고 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학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뭐 봐야 돼요? 학생 수인데 학생 수는 학교 가야지만 있는 거잖아. 맞아요? 근데 우리가 학교 앞에다 학원을 차리면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게 된다? 주택가로 간단 말이야. 그러면 주택가에 자, 단지 수가 큰 세대, 작은 세대, 큰 세대로 가잖아요. 맞죠? 그렇지 않아요? 모든 우리가 주택가에 우리 아파트 앞에 보면 아파트 상가가 그래서 비싸게 분양되는 이유도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가구 수 비율을 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안에 예를 들어서 롯데가 딱 온다 그러면 제일 많은 단지 수 근처에 잡아놔야 다른 사람들 따라오는 거 맞죠? 그래서 가구 수 비율을 상당히 중시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산 시장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전문점 같은 경우 할 때 보통 해요. 그래서 우리가 왜 가구 같은 경우도 외국 수입산 무슨 가구점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어느 쪽에서 차리는 게 좋아? 잘 사는 동네, 못 사는 동네. 잘 사는 동네 가서 차려야지. 저소득층에다가 이태리 1억짜리 앉은 의자 하게 되면 때만 묻지 사는 사람 없잖아. 맞지? 그런 거야. 그래서 거기 보면 특정 지역에만 고급 가구점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잘은 안 나오는데 일단은 개념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공간균배 원리라고 나온 거 있어요. 그것도 잠깐 설명합니다. 여기 보세요. 자, 여기 공간균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A라는 지구가 있어요. A라는 지구에 자, 여기가 이제 중심지다. 그래서 미들 그래서 제가 중심지라고 쓸게요. 알겠죠? 자,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가 여기 있는데 지금 이 소비자가 전자제품을 사러 가려고 해요. 그래서 자, 전자제품을 파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 그래서 얘가 소비자가 전자제품 사려면 어디까지 와야 되죠? 여기까지 오는 거 맞죠? 차를 타고 오든 뭐를 하든 여기까지 와야지만 한다. 거의 독점이죠, 그죠? 장사가 잘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성이 있어요. 누가 잘 된다 하면 똑같이 뭐 하죠? 따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잘 된다고 하는 누가 있을까? 네? 을이 있겠죠? 맞아요? 자, 을이 딱 여기 옆에다 딱 차려요. 자, 여기는 L, 여기는 이렇게 해가지고 L전자, S전자 이렇게 해가지고 딱 차리니까 소비자가
여기까지 안 오고 을에서 딱 멈춰버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갑은 이상하다. 왜 매출이 자꾸 떨어지지? 라고 하다 보니까 누가 들어왔어? 을. 그럼 얘가 가만히 있겠어요? 어떻게 하겠어? 제가 이제 여기 딴 데 가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겠어? 소주 먹겠지.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알겠죠? 이거? 당연히 소주는 먹겠지만 갑이 어떻게 한다? 열이 받겠죠? 어떻게 한다? 자기 점포를 여기 오겠죠? 여기로 옮겨와. 그래서 을은 또 매출액이 떨어지겠죠? 보니까 갑이 여기 와 있네? 그러니까 또 얘는 어디로 온다? 여기로 또 오겠죠? 그러니까 얘는 계속 가까워지니까 대입담 좋아. 맞죠? 근데 얘네들은 지금 피튀기잖아. 둘 중에 한 놈은 하여튼 죽어요. 알겠죠? 맞습니까? 예, 죽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점포 인테리어서부터 자꾸 옮길 때마다 깨지는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더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둘이 뭐라고 하냐? 갑과 을이 만나서 협상을 합니다. 야, 우리 얘 하나 때문에 너랑 계속 이렇게 옮겨 다니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거 계속 하게 되면 너랑 나랑 문 닫아야 되잖니. 그러지 말고 우리 사이좋게 얘를 가운데 놓은 상태에서 알겠습니까? 어떻게? 나는 여기 있고 너는 여기 있어. 중앙을 우리 소비자를 중앙으로 하여. 알겠어요? 이렇게 우리 따로따로 떨어져 있자. 이것을 우리는 분산 입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무슨 입지 한다고요? 분산 입지. 분산이라는 얘기는 나누어서 흩어져서 있자 이런 얘기야. 누구를 근간으로 하여? 소비자를 근간으로 하여 우리 서로 피튀기지 말고 하자. 그러면 이 소비자가 우리 집에 올 것인지 너네 집에 갈 것인지는 둘의 몫이 아니겠니?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갔죠? 그래서 공간이 하나씩 하나씩 나눠져 가는 입장에서 이렇게 피튀기는 경쟁을 하다가 자, 무슨 입지를 하게 된다? 분산 입지를 하게 된다는 게 공간 균배 원리인데 이 원리를 논문을 쓴 사람은 문제점이 하나 뭐가 있느냐 하면 얘는 크나큰 실수를 하게 돼요. 여기에서 교통비를 갖다가 논문에서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자, 교통비를 갖다가 우리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 동네 슈퍼 가실 때 교통비 내고 가요? 버스 타고 다녀요? 아니요. 하지만 백화점은 교통비를 내가 내더라도 백화점은 가시죠?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교통비에 대해서 그냥 뭐 백화점은 당연히 가야 되는 때는 내가 간다라고 생각하지만 동네 슈퍼는 그렇지 않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교통비에 대한 탄력성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한 것을 놓쳐버려서 사실 이 공간 균배 원리는 경제학 시험에서 잘 안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동산 경제학에서도 시험에서 좀 등한시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일단은 있으니까 거기다 정리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제 조건 55페이지 찾았어요? 자, 그거 빨리 볼게요. 자, 55페이지 보면 밑줄, 교통비에다 밑줄 좀 그어주시고요. 찾았습니까? 자, 교통비 밑줄 그시고 소비자의 수요량이 전혀 변화 없다는 전제에다가 동글뱅이. 전제에다 동글뱅이.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뭐냐? 이 공간균배 원리를 하려면 교통비에 대해서 크게 부담을 갖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은 상태지만 공간균배 원리가 적용이 된다. 자,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써놨습니다. 현실적으로 수요와 교통비 탄력성이 0보다 크기 때문에 교통비 부담이 커질수록 수요량이 감소한다는 거죠. 자, 물어볼게요. 동네 슈퍼야. 근데 교통비, 자, 우리 아까 제가 그 산 꼭대기 위는 어때? 뭐가 불편하다고 그랬어? 편리성이 불편하다고 그래서 뭐 하나 떨어지면 에이 귀찮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사야 될 것도 안 사게 되니까 수요량이 감소되는 거 맞죠? 버스 타고 가는 거 귀찮잖아. 그죠? 그러니까 수요량이 감소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점포가 모두 뭐 하게 된다? 분리하게 되잖아요. 맞죠? 만약에 소비자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계속 버스를 타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봐. 불편하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 소비자를 중심으로 해서 분산 입지한다고 그랬었죠?
되도록이면 교통비 탄력성이 적은 곳에 분산 입지를 하겠다 하는 것이 올바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그랬다? 수요와 교통비 탄력성이 0보다 큰 경우에는 M에서 헤어져서 B와 C 지점에서 분산 입지하게 된다 이런 말 찾았어요? 자, 분산 입지에다가 네모 박스 좀 쳐주시고, 분산 입지가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소비자를 근간에서 흩어져서 있는데 되도록이면 교통비가 안 드는 곳에서 차리는 게 좋겠죠? 예, 그런 게 된다. 그래서 그 결론에다 별표 좀 2개 좀 쳐볼까요? 예전에 시험에 나왔던 지문인데, 자 볼게요. 시장이 좁고 수요의 교통비 탄력성이 적은 경우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시장이 좁고, 여기서 시장이 좁다는 얘기는 이 시장이 백화점은 몇 개가 있어요? 중심지에 1개나 2개밖에 없지만 동네 슈퍼는 동네마다 많지요. 맞아요? 그러면 시장이 백화점은 적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시장이 좁고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개수가 적고 이런 얘기예요. 알겠어요? 시장이 좁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교통비 탄력성이 적다라고 그랬으니까 탄력성은 많다는 얘기인데 그런 부담이 적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백화점 같은 데 갈 때는 부담이 적다 했잖아. 그래서 거기 보면 집심성이라고 나온 거 있어요? 거기다 네모 박스 좀 쳐주시고, 집심성의 대표적인 게 백화점이에요. 알겠어요? 다시 집심성의 대표적인 게 누구라고? 백화점이야. 그래서 백화점 같은 경우에서는 당연히 교통비 탄력성에 대해서 부담이 뭐 하다고 그랬어요? 적게 나타난다 이런. 그 다음에 시장이 넓고, 시장이 넓다는 얘기는 많다는 뜻이야. 동네 슈퍼는. 알겠죠? 자, 그런 것들이 많고,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는 교통비 부담이 크다는 얘기예요. 아까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 동네 슈퍼 갈 때는 버스 타고 가지 않는다 했잖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분산 입지한다. 분산 입지의 대표적인 게 동네 슈퍼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적을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거 점포의 종류와 입지와 그 다음에 2번 상품의 종류 나온 거 있죠? 그 2개 묶음 표시하고 여기서 지문이 나올 것 같거든요. 거기다 별표 2개 좀 쳐주시고, 얘가 본 게임으로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문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한 번씩 훑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집심성에다가 동글뱅이, 집심. 자, 이 심이라고 하는 것은 연필 심자거든요. 연필은 중앙에 있는 거죠. 아까 도시에서 중앙에 있는 놈이 누구라 그랬지? 백화점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집심성의 대표적인 놈 백화점만 머릿속에 담으세요. 아, 백화점은 가운데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까 백화점이라든지 대형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돼? 가운데 있는 거 맞죠? 자, 집심 그러면 연필 심. 그래서 가운데, 그럼 가운데 큰 것들이 있겠구나. 뭐가 있어? 시작. 백화점. 머릿속에 키워드 담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집재성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제자는 현재 제자고요. 모을 집자입니다. 그래서 많이 모여 있으면 좋은 곳, 이것을 집재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게 있느냐면 여기 하나 물어볼게요. 자, 우리 천안에서도 회사들이 많은 동네가 어디 있어요? 무슨 동? 막 회사들이 많이 막 오피스가 많은 곳. 두정? 두정? 그럼 그 두정 쪽에 은행이나 보험회사나 이런 거 많이 있지 않나요? 그쪽에 많이 있죠? 왜냐하면 회사 사람들이 술집 많아요? 거기는 이상한 풍경이군요. 거의 업무를 안 하고 술로 이렇게 안 좋은 동네네요. 자, 아무튼 은행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은행이 많이 모여 있으면 좋잖아요. 보험이나 이런데 그것을 집재성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어딘지 약도 좀 그려줘요. 자, 그 다음에 산재성이라고 나와 있죠? 찾았어요? 여기 산자는 흩어질 산자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흩어져 있는 게 좋더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모여 있는 것보다는 흩어져 있는 게 좋은 게 뭐가 있을까? 목욕탕. 목욕탕 막 붙어 있으면 장사 안 되잖아. 맞아요? 또 헤어샵 붙어 있으면 안 좋잖아. 맞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국부적 이런 얘기 나왔는데 이 국부적이라는 얘기는 국지적 이런 말하고 비슷하다고 보고 집중적 이렇게 나와 있죠. 집중이라는 얘기는 모여 있는데 한정적인 곳에서 모여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자, 우리 선생님들 보시게 되면 그런 거 있죠. 석재상 같은 경우. 그 무덤 근처에 가다 보면 비석 같은 거 많이 새기고 이런 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시골 같은 데 뭐 비료상이나 뭐 이런 데 있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낚시터 가면은 뭐가 많죠? 낚시점 같은 거 많이 있죠. 그게 어떻게 외곽적에 모여 있잖아요. 무슨 호수 있으면 낚시점 쭉 모여 있는 거 있죠. 그것을 우리는 국부적 집중성 점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밑에 편의품점, 선매품점, 전문품점 나와 있죠. 시험에서 편의품점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냥 일반 생활에서 쓰는 용품이잖아. 그 다음에 가벼운 제품이니까 싼 거죠. 근데 우리 선생님이 제일 시험에 많이 틀리는 게 선매인지 전문인지 제일 많이 헷갈려.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 집심하고 집재하고 제일 많이 헷갈려. 그래서 말장난을 치는 게 꼭 기억하세요. 집심하고 집재, 그 다음에 선매하고 전문. 알겠어요? 이 두 가지는 꼭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선매는 뭐냐 하면 거기다 밑줄 좀 그어볼게요. 고차원 중심지에다 밑줄. 고차원 중심이니까 번화가 쪽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네. 맞아요? 이거 사람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취미, 고객의 취미라고 동글뱅이 2번 찾았어요? 그 다음에 밑에 전자제품 밑줄. 그러니까 무슨 뭐 LG, 삼성 무슨 대리점 같은 게 큰 게 중심가에 있는 게 낫겠죠? 맞아요? 그게 바로 선매품이고 전문품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고객의 취향이나 매력 이렇게 밑줄을 그어주시고요. 고급 자동차에다 밑줄. 뭐 포르쉐 뭐 이런 거 해서 자기 그 있는 게 있잖아요. 비싸잖아요. 그죠? 그 자기가 좋아하는 메이커들 있잖아요. 그죠? 뭐 시계 같은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우리 공업 입지에서 지대론 끝낼게요. 알겠죠? 예.